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나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은 첫 주말 각 후보들은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특보 모두 5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 막판 4대 변수를 꼽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언론이 꼽고 있는 대선 막판 관전 포인트 일단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45% 지지율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많을 텐데 일단은 김희강 특보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이 45%라는 게 어떠한 사안술적 근거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3위부터 5위까지의 득표율을 미니멈으로 10%라고 한다고 치면 네. 나머지 90%가 남는 거겠죠. 그러면 90% 중에 1위 후보가 45%를 확보를 하게 되면 네. 당연스레 1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의미로 지금 45%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캠프 쪽에서는 45%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보통 문재인 후보가 지금 40에서 45% 근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여론조사 수치상 45% 정도가 네. 맞다라고 보고요. 네. 저희 생각은 좀 더 저희의 국정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50% 이상의 그런 과반 지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 지지율 관련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강구도 무너졌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도 1등! 50대에서도 저 문재인이 1등입니다. 네. 양강구도가 무너졌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따라가는 입장인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철근 대변인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네. 45%를 얻으면 어느 후보든 당선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매직 넘버로 얘기하는 그럴 게 수 있겠네요. 네. 문재인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45%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확실히 양강구도입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표본에 잡히고 있는 층이 이른바 진보, 중도, 보수라고 본다면 진보층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이어서 네. 실제 지금 여론조사의 그 표본층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 지지도 40%가 넘는 지지도 이런 것은 바닥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호남 민심 같은 경우는 제가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하. 저희 엄마 아버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하, 네. 이른바 바닥 민심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보면 아무리 봐줘도 거의 반반 수준이지 실제 내일 투표한다고 해도 6대4 또는 7대3으로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왜 여론조사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아,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어떤 그 수치를 네.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이른바 추세.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40% 근방에 머물러 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상승 국면이 약간 꺾였다. 이런 표현들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1강 2중 이야기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재 여론조사의 허점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2강 구도가 맞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맞지를 않았어요. 지난 4.13 총선 때도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나온 것은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진 적이 없는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했던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인데 지금 한국 대선의 빅데이터를 적용하면 안철수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요. 역시 따라가는 여론조사상에서 따라가는 입장인 홍준표 후보 측의 윤기찬 수석 부대변인 얘기도 들어볼 텐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후보 캠프, 물론 언론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매직 넘버 지지율로 45%를 두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봤더니 송영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45% 정도 득표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를 해야 차기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을 득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솔직하게 내비쳤고요.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도 매직 넘버 45%의 의미는 득표율이 아니라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봐야 한다.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는 그 정도 수치를 얻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부대변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후보가 45% 이상 얻으면 이런 구도화에서는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재 그 선거 판도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각축으로 많이 보도되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그 각축은 좀 뒤로 미뤄진 감이 있는데요. 실제 홍준표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저 자체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자체에서는요. 예. 네. 이제 보역 구도에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보다는 이제 보역 구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 여론조사 수치는 큰 의미가 없고 네. 다시금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이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캠프에서는 이제 조심스러우면서 자신감을 상당히 내비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 45%의 어떤 매직 넘버 이게 좀 굳혀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선거 자체가 뭐 양자구도로 갈 때는 사실은 이제 뭐 45%를 얻어도 사실 힘들죠.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이번 선거 구도를 보면 일단 뭐 유승민 후보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완주한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다자구도에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뭐 한 40% 정도만 넘어도 네. 어떤 면에서 좀 안정적인 이제 어떤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본다면 확연하게 지금 이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박스권을 유지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에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진보층들의 어떤 결집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하. 아마 이제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저 어떤 매직 넘버 45%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일단 심 후보 쪽에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몰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심 후보가 뭐 10%만 넘어가도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선거가 끝판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어떤 되는데 밀어주자 이런 네. 심리가 이제 있긴 할 텐데 네.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45%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질적인 좀 단일화 효과, 즉 심상정 후보라든지 네. 좀 표를 몰아달라 이런 효과를 좀 겨냥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어쨌든 45%, 뭘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의 45%를 매직 넘버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언론들이 취재한 캠프 분위기를, 문재인 후보 캠프 분위기를 취재한 언론들의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 행간의 의미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뭐 어느 쪽을 합쳐봐야 45%를 넘기기 어렵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을까요? 자신감의 표현도 있고요. 네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이제 심 후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심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데 45%를 만들어야만 뭔가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이게 심 후보가 더 올라가면 이것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계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5%를 지금 돌파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는 부분을 이걸 돌파를 시켜줘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승리를 할 수 있다. 네. 즉 지지자들에게 어떤 결속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네. 결국 이제 마지막 한 아흘에 남았는데 국민들이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용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하면은 네. 호도되는 아하. 어떤 이 대선 국면이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네. 숫자의 어떤 다툼으로 경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애초 이 프로그램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선 아흘에 남겨놓고 4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심상정 후보의 10% 득표인데 이거는요. 문재인 후보의 45% 득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희강 특보께 여쭤볼게요. 지금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을 거듭할수록 여론조사상에서는 지지율이 약진세가 뚜렷합니다. 이 부분을 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진짜로? 네, 심상정 후보께서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 한 6%에서 8% 정도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한 3% 정도대에서 머물던 심 후보가 6에서 8%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심 후보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견제를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오로지 지금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대 정신, 양극화를 해소해달라, 부패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지금 했던 그런 세력들을 정확히 이번에 청산해달라라는 그런 국정개혁에 저희는 네. 오히려 더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집권을 할 거고 네. 어떤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의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라는 그런 국민을 보고 네. 나머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국민들께 그런 정책에 대한 비전과 가치와 우리들의 철학을 네. 뚜벅뚜벅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네.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에 적폐청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약집에 보면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란 부제로 시작이 되는 첫 장에 적폐청산을 위한 문 후보의 약속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적폐청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고 그 이후로는 쏙 들어갔다가 다시 이번에 공약집을 통해서 재등장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선거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홍 후보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친문과 친박의 적대적 공생관계 정치공학적 선거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국민 통합을 얘기한 게 엊그저께입니다. 그리고 통합정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적폐 청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네. 본인 아들 특혜 입사한 건 적폐 아닌가요? 그다음에 특혜 휴직한 건 적폐 아닌가요? 퇴직금 37개월짜리까지 받은 건 적폐 아닌가요? 이런 본인 아들에 관련된 후보 아들에 관련된 문제부터 명확히 밝히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과거를 향한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첫 페이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 열망으로 광화문에 수도 없이 많은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를 향해서 싸우자? 그러면 반대 세력하고 싸우자는 걸로 지금 대통령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쭉 말씀을 듣고 김희강 특보께 나중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수석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적폐청산 이 부분은 사실 한환상 전 부총리께서 언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이 언급됐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물론 선의로 하신 말씀이겠죠. 제도 자체는 좋은 뜻에서 하셨겠지만 이게 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수사권이 있고
과연 적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해소시킬 것인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인적천상 개념으로 가게 되면 사회에 또 다른 이게 극한 대립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약지 밀순위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공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도 사회 통합을 주장하시는 문재인 후보 입장과는 좀 맞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폐라고 할 때는 뭐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 또 어떤 좀 인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도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해야 될 주체가 국회겠죠. 국회에서 뭐 법을 바꿔야지만이 뭔가 그 적폐가 청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적 청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국민의 네. 심판에 따라서 해야겠죠. 아하.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으면 그 선거를 통해서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할 될 것이고 또 검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발동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후보 진영에서 적폐 청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뭉뚱그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인적 청산, 그다음 제도 청산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동안 박근혜 정부, 그다음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안들이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결국 국회라는 게 지금 3분의 1이라는 지금 선진화법에 그 뭉쳐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적폐라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겠죠. 3분의 2가 도움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적폐로 규정해버리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아하.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자면 네. 적폐 청산보다는 오히려 통합이 필요하겠죠. 네. 어떤 면에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검찰권 이걸 이용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봤듯이 검찰권을 함부로 청와대가 어떤 권력에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모아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적폐 청산의 의미가 또 다른 정권 차원에 의한 어떤 보복 수사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에 대한 어떤 규정과 의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적폐라고 해서 모든 걸 나쁜 걸 청산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성과를 얻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제도적 청산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지 네. 막연한 적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이건 너무나 과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을 수가 있죠. 김 교수님 말씀 마저 듣고 우리 김희강 특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적폐라는 거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인 부분도 있고 뭐 제도적인 측면도 있는데 제가 저걸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보면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이게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정부가 뭐 독재적으로 이거를 또 한다. 그것 자체가 또 적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험한 상황에서 지금 적폐를 얘기했다는 거는 그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네. 해나가겠다. 뭐 그런 걸로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거철에 이런 얘기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네. 일종의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감을 갖고서 일관되게 유지하겠다. 네. 즉 기존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더 결속하고 지금의 어떤 부동층이랄까요, 어떤 중도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더 밴드웨고닝, 즉 사자 어떤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를 흡수하고자 하는 어떤 구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행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희강 특보께 좀 질문을 이제 반론기를 드려야 될 텐데 앞서 김철근 대변인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반론해 주시죠. 네. 네,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리한 인적 청산 그리고 보복 수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기존에 잘못되었던 관행, 법률, 제도, 시스템들 이러한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더 특혜가 가있던 대한민국의 1%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이고 공정함을 바탕으로 해내겠다 이런 네. 취지고요. 네. 지금 선거운동이 지금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문 후보께서 국민들을 만나시고 한 10여일 정도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본 결과 국민들의 시대 정신은 역시 적폐 청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큰 대들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요.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켜내고 네. 그리고 서민과 중상층의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켜내야 될 가치입니다. 네.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건물에 잘못되어 있는 곰팡이, 네. 세균들
그리고 또 잘못 구조 설계되어 있던 부분들. 네. 그걸 어떻게 청산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개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관행들 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네. 이번 기회에 청산을 하는 것만이 네. 국민 촛불 민심에 저희들이 호응하고 네. 정치권이 드디어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네. 그런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면요. 그럴까요? 네네. 지난 2월 국회, 3월 국회, 지금은 사당 체제하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법안 거의 하나도 통과가 못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우리가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면 이제 의석 구조가 뭐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을 가지고, 물론 뭐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과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의석은 변함이 없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뜻은 좋습니다. 뭐 하는 게 다 뜻은 좋지만, 그럼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것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보여줄 것은 적폐청산인가?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20석 가지고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 120석 가지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 제가 간략하게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대위에 그래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 변재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후보께서도 밝혔지만 연대 대상으로서는 첫째가 국민의당, 또 통합의 대상이라고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그렇게 하면 대략 한 과반을 넘어서는 한 160여 석 정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바른정당이 국민께 사죄하고 또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국정개혁 과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각에도 참여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국민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네.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얘기하는. 이게 좀 청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선이랬으면 오히려 더 국민의 공감을 얻었을 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적폐청산위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약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게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 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진실 규명, 네. 보충 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뭐 직전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폐습을 적폐로 규정하고 네. 이것만을 주력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오해를 살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에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적폐청산 외치다가 그다음에 통합을 외치시다가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신 그 배경이 이게 정치공학적이라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네. 이게 지금 부정대 정의 어떤 프레임으로 가시려고 한다. 예? 사회 통합보다는. 그럼 부정대 정의인데 사실 부정의 의미는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을 직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자 하는 이런 선거 공약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좀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예. 네. 통합정부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통합정부는 당내 통합정부죠.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얘기를 국민의당하고 무슨 통합 대상? 우리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함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협치의 시대입니다, 협치. 각각의 존재하는 정당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협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19석입니다. 제1당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반 안건은 150석이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이 걸린 안건이 되면 180석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정당이 이른바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여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저는 전통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친박과 친문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건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논리의 선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건 이른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10년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는 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안보, 외교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려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문재인 후보나 저는 홍준표 후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선거 때 네. 자기 진영의 표를 단단히 하려고 하는 네. 이런 꼼수로밖에 더 보겠냐 이거죠. 그러면 뭐
이 중간쯤에 이후에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한 통합과 안철수 후보가 말한 통합의 차이점이 대체 뭡니까? 글자는 똑같잖아요. 일단 김철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통합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우선 저희는 완전 대탕평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한테 엄청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40석 갖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40석이 아니고요. 지금 프랑스 대선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이 될 그 크로롱인가요? 마크롱. 네. 마크롱 이 후보는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어요. 0입니다. 그런데도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저희는 40석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일단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고 한다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내각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고 당을 벗어난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 중에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든 바른정당에 있든 간에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중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은 뺄 겁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 정부에 참여를 시켜서 네. 대탕평과 통합 내각을 이루어서 가겠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집권하는 상황이 되면 여의도 정치권에 대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른바 탄핵 반대 세력과 그다음에 패권 세력, 개파 패권 세력 양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파 중도 진영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여의도 빅뱅이 생길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 네. 40석은 네.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를 포함한 저희 6명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치 않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의원님, 네. 지금 김철근 대변인의 그 통합의 차이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국민의당에서 주장한 것들은 일단 40석을 가진 정당이 통합을 하자면 결국 모든 정당의 문을 다 열어야겠죠. 만약 집권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내각 구성이 자체를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에 다 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중심은 이제 중도 쪽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뭐 그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어떤 40석 가진 정당이 그렇게 했을 경우 주도권을 과연 그럼 그 국민의당에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겠죠. 왜냐하면 원내 다수 정당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수 정당에 의해서 어떤 주장에서 움직일 텐데 그러면 과연 국민의 정당이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회 속에서는 과연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 즉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근본적인 궁금증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불안증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네. 볼 때 국민의당의 지금 통합정부의 사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정의당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 넘어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화법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아마 지금 국회 아시겠지만 국회는요 지금 한 30석만 가져도 국회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하. 결사적으로 반대해버리면 네.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의석수 90석을 가진 정당을 적폐 세력을 규정하고 여기가 뭐 어떤 면에서 좀 대립각을 형성해 버린다라면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진화법 이전에 네. 사실 국회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의 어떤 그런 통합 정부는 자체가 다 좀 저는 맹점을 네. 갖고 있다 이렇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양 캠프에 모두 질문을 던진 셈이니까 일단 김철근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고 김희강 특보 얘기를 나중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시죠. 김철근 대변인. 우선 그 40석 가지고 어떻게 주도권을 갖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다 열어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여의도에 큰 대변화가 올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대선 패배했다면 대선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놓고 엄청난 당내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른바 친문과 비문 간에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과연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혁신의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할 건데 여의도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40석으로 어떻게 주도할 거냐는 이미 상황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가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협치를 이뤄낼 것이다. 네. 오히려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협치가 더 가능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도 역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철근 대변인의 지금 말씀은 집권 후에 청사진 쪽에 약간 가깝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경 특보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볼게요. 네네. 네네. 뭐 말씀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론에 치우친 얘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그 진영 논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 계시고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저희 지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저희는 어떠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낼 겁니다.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저는 그 과정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그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청산이 됐든 뭐 하겠다. 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일자리를 하는데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겠다. 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라고 저희가 밝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친정 논리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좀 네.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네. 설득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네. 자꾸 이제 구도적으로 저희가 40석밖에 없지만 뭐 여의도에 뭐가 바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공학 아닌가요? 저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네. 더 정치공학에 가까운 알겠습니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 얘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맞물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언론들이 보고 있는 이제 아흘에 남은 대선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 중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나중에 녹이는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언론들이 보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김철근 대변인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철근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고 나머지 분들의 얘기를 차례대로 듣는 방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뭐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5월 9일 날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 네.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겁니다. 역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민심으로 봤을 땐 큰 표차가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이 선거는 정상적인 그 선거가 아닙니다. 12월 20일에 있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의한 네.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미 탄핵에 80% 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만 남아있는 형국인데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께서 뭐 약간 약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 두 후보 중에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누가 더 적임자냐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누가 더 적임자냐 그리고 누가 더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네. 표가 몰릴 것이고 네. 저희는 과반 이상 대통령 찬성, 그러니까 네. 과반 이상 대통령이 나오는 네.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질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후보 역전할 거라고 이제 보실 거다 여쭤봤는데 일단은요 안철수 후보의 관련 발언 좀 들어보시고 우리 김 교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 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탄핵 반대 세력, 개파 패권 세력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 세력 모두 참여하는 국민 대통합 정부 세우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가 망친 나라 국민 대통합 정부로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공격하던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와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통합을 말합니다. 거짓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TV토론 보셨습니까? 저 말싸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TV 토론 이후에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는 그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신경을 좀 애써 안 쓰려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좀 그 부분이 이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최대의 반전 카드는 김종인 전 대표와의 이제 구성한 개혁 공동 정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종의 사실은 프레임 경쟁에서 상당 부분 밀려나 있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진보와 보수 대결,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서 상당 부분의 보수표 흘러왔던 보수표들이 빠져나가니까 새로운 프레임, 즉 대연정이죠. 일종의 이제 대연정으로 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뭐 이분들을 다 모셔와서 하나의 어떤 거국 내각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를 거둬서 다른 후보들한테 표 주면 안 된다. 나한테 주면 실질적인 세 당이 함께 집권하는 당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네. 40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합치면 170석이다. 이거 갖고 충분히 개헌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일종의 이제 정치공학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키고자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실현 가능성이죠. 결국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그분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짧은 9일 동안의 어떤 실현 가능성은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윤수석 대변인 발언 꽤 조금 적으셨으니까 지금 들어보고 쭉 네. 나중에 반론 들어볼게요.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실 때 반패권 뭐 이렇게 반패권 연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안철수 후보께 제기됐던 그 바람은 이제 연대 바람이었어요. 반문 연대 바람이었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지지율이 좀 높아지시니까 다시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 세가 위축이 되시니까 이제 다시 반문 연대로 말씀을 하고 나오시는데 사실 플랫폼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데 플랫폼에 들어오는 기차들은 각기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차가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저는 솔직히 안 보여서 글쎄 안 후보께서 이탈한 저는 사실 이탈한 말씀하셨을 때 홍준표 후보를 탈환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언론인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하락 추세를 극복하시고 다시 반전을 하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글쎄 이게 이제 참 안철수 후보가 반전을 하려면 뭐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도도 필요할 거고 또 후보 자질에 대한 또 필요할 텐데 일단 지금 TV 토론에서 아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지 한 번 않습니까? 남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남으면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를 못 하는 이제 상황으로 네. 들어가니까 어떤 그동안 보여주던 거 쭉 보면은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TV 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그동안 어떤 좀 그 숨지겨왔던 보수층들이 이제는 뭔가 드러내놓고 이제 지지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 자체가 상당히 먹혀들었다고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네. 결국은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게 지금 통합정부냐 연대 이걸로만 갖고 될 것인가 네. 좀 잘 나갈 때 원래 해야 되거든요. 아하. 잘 나갈 때 뭔가 해야 힘이 붙거든요. 네. 근데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만약 이런 아젠다를 냈다라면 상당히 밑에 후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따라왔을 텐데 문제는 이걸 어떤 반전의 기회로 이 카드를 쓰다 보니까 네. 상당히 어떤 위력 자체가 약해질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포지셔닝 전략, 즉 네. 자신이 누구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 네.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브레이크가 안 네. 걸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희강 특보께는 그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막도 계속 나갑니다만은 오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공식 합류 오늘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안철수 후보 캠프 합류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대선 막판에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그 질문도 같이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마지막에 김철근 대변인의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캠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이렇게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튜어디스들의 표정을 봅니다. 아. 그들이 불안해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그냥 여유로워 그냥 평상시의 표정과 행동을 취하면 이건 그냥 일상적인 흔들림이구나 네. 라고 안심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보면 방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네. 소위 좀 지지율이 잘 나오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독자 정부 혼자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다가 자강론을 얘기하셨다가 바로 지금 어제 그제 김종인 대표를 만나셔서 이제 부랴부랴 김종인 대표를 모시는 지금 그런 형국인데요. 사실 이 개혁 공동정부 아마 잊으셨겠지만 여러분 개혁 공동정부는 누가 주장하신 내용이냐면 김종인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실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십니다. 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안철수 후보랑 하겠다는 얘기는 네. 결국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그냥 얹혀 있는 상태고요. 김종인 후보께서 그냥 이거를 다 총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깊게 보시다 보면 네. 현재의 안철수 캠프의 상황, 즉 국민의당의 상황이 어떤지를 네. 좀 더 명확히 객관적으로 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철근 대변인의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좀 불안해 보입니까? 스튜디오스의 비유를 한다면요? 네. 네. 우선 그 열린 자강론을 저희가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집권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어떤 뭐 단일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라고 한 번도 주장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단일화 안 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적폐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TV 토론에서. 그건 헛개비에 대한 공격입니다. 없는데 왜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른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그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에 자꾸 그렇게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지 그걸 우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네.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와서 통합한다니까 뭐 나눠먹기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은 나눌수록 좋습니다. 많이 나눠주면 권력이 커집니다. 그럼 민주당은 통합정부 한다면서 혼자 다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면 혼자 제왕적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왕적 대통령 해갖고 망가진 사례가 지금 87년 직선제 이후로 6명이 대통령입니다. 직선제로 뽑힌 모든 대통령은 4년 차에 전부 친인척 문제로 사고가 났던 그걸 기억하실 건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김종인 전 대표를 다시 모셔가려고 박영선 의원 등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국민의당으로 오니까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시점에 그걸 꺼냈냐. 물론 지지율 뭐 반등의 카드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선거가 10여일도 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수위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되는 순간 대통령입니다. 신분이 바로 대통령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생길 그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그 비전, 정책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10여일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보여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도 표를 얻기 위한 걸로만 볼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국민의당도 그렇게 하듯이 네. 민주당도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인가 뭐 위원회인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건 괜찮고 김종인 전 대표 모셔다가 국민의당에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잠깐만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시키기도 했고 4.13 총선 때 민주당 대표로 했잖아요. 대표로 해서 또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런 뭐 징크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은 나름대로 중도 보수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강 특보의 반론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잠깐 하시죠. 아니 약간 그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네네. 그 말씀은 좀 제가 정확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그러시죠. 것 같아서요. 김종인 후보와 그러니까 모셔온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종인 후보께서 대선 출마를 하실 때 분명 개혁 공동정부라고 3월에 대선 출마 선언하실 때 이걸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서로가 의기투합을 했다면 그때부터 논의를 하셔서 했으면 충분했을 텐데 네. 불과 10여일 앞두고 아니 지금 사실은 이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깜짝 쇼나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충분한 시간을 검증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통합정부 말씀 우리 국민의당 대변인 하셨겠지만 통합정부를 하겠다는데 왜 자꾸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두시는지. 물론 지금 이제 좀 저급도 하시고 뭐 아니, 여러 가지 나눠 먹기라고 있으시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니, 보고 나눠 먹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니, 안 나눠 먹고 혼자 먹겠다는 이 소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변인님 나눠 먹기라는 얘기 제가 안 했었고요. 아니, 그 당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오해한 건 아니시고요. 그럼요, 예.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민주당에서. 네. 네. 뭐, 그 캠프에서 나눠 먹기라는 표현 나온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특보 입장에서.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나눠 먹기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잘 사실관계를 일단 파악한 뒤에 예. 말씀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자체가 네네, 확인이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의원님께 먼저 좀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은 좀, 글쎄요. 국민의당에서는 아픈 부분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쭉 들어보고 김철근 대변인 얘기 나중에 들어볼게요. 일단은 국민의당의 창당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10%포인트 벌어진 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하자면 10%포인트의 격차를 뒤집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대표 합류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사흘 전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 이 의원님, 네. 10%포인트 격차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거 뒤집는 건 쉽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을까요? 뭐 여론조사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총선 여론조사는 좀 틀린 경우가 많고 대선 여론조사는 뭐 대충 크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10% 선거 한 10일 앞두고 10% 격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뒤집기 어려운 격차죠. 여러분 봤을 때.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또 여러 가지 또 특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선거에다가 또 이 노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노마드라고 하는 이 보수층이 어디로 지금 갈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안철수 후보 처음에 지지율 몇 %였습니까? 경선하기 9%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몇 주 만에 그냥 아주 그냥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왜냐하면 이게 결국 보수층들을 끌어안아서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추세가 있고 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처음 출마했을 때 거의 뭐 3%, 4%였다가 지금 뭐 10% 좀 넘어가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조사가 예전같이 뭐 보수와 진보 딱 나눠져서 양쪽에 있는 중간층만 조금씩 먹는 이런 어떤 경쟁보다는 뭔가 이제는 좀 이념의 이런 틀들이 좀 깨지면서 지금 지지층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좀 강고한 측면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보수층들이 과연 그런 막판에 어디로 갈 것인가. 즉 당선 가능성을 보고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해서 갈 것인가.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여준 전 교수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일견 타당한 이야기지만 또 일견 현재와 같은 이런 유동성이 큰 선거에서는 아하. 안 맞을 수도 있다. 네. 뭐 상당히 중간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윤석 부대변인 얘기 마저 들은 다음에 김철근 대변인의 반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이번 대선의 특징은 유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반기문 전 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안희정 지사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홍 후보한테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 정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 하락 추세고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고한 표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고요. 네. 하지만 20%는 기본적으로 이동되어 있는 표고 네. 이 자체가 이동성이 강하고 자기 확신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TV 토론 같은 데서 사실 그분들은 확신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돌고 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보수표가 이제 다수인데 이 부분은 끝까지 아마 계속 돌고 도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안철수 후보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 이념적 중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려고 스탠스를 취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사실 다양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대입시켜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선명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바로잡히기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의 반론 듣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집토끼, 산토끼 다 잃고 있는 형국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질문과 같이 엮어서 하시고 싶었던 반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여론조사 문제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그 허점이 많고 모집단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경향성 정도를 봐야지 수치가 뭐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의 그 성격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한 정치적인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다수 국민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정치적 책임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출마를 안 해야 됩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후보로 출마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후보, 가장 공포감이 많은 후보가 문재인 후보거든요.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킹메이커,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이런 구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막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격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막말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지 점점점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네. 국민 통합, 국민 전체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용단이라면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다. 예, 예. 직접 표현 안 했습니다만 일단 그럼 윤수석 부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겠네요. 할 수 없이 네네. 예.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공당의 후보자 선출은 이제 그 당원들 내지 국민들이 선출하시는 거고요.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투표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기가 돼 있고 해명도 충분히 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해 주실 거로 믿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뭐 수치가 좀 다릅니다만 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만은 당원임과 동시에 국민이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걸 세력으로 표현하거나 이 뭐 적폐라는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변인 하신 말씀 중에 뭐 후보 사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김철근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의 여론조사의 모집단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 지금은 이 경향, 추세만 좀 볼 뿐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미국 대선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안철수 표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만약에 뭐 한두 군데가 그렇게 좀 했다라면 또 뭐 그런 이야기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전체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보면 이제 무선과 유선 뭐 이렇게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샤이는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TV 토론이나 등등 여러 가지 거치면서 보면 이제는 조금씩 본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즉 탄핵에 대한 후유증도 조금씩 이제 저는 어떤 좀 이제 흐려져 가고 있는 단계. 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탄핵을 이제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너무 좀 이게 그 부끄럽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신의 의사를 잘 이제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홍준표 후보가 그걸 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할 수 없는 이야기도 홍준표 후보가 딱딱 찍어서 이제 터트려 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의견 표출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점점 제가 볼 때는 아마 샤이는 이제는 좀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보면 우리가 사실 뭐 여론조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허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자면 대충 경향성은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샤이는 거의 줄어들었단 말에 우리 김철근 대변인의 눈빛이 상당히 매서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잠시 뒤에 반론 드릴게요. 자, 일단 김 교수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의 투표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정당도 있고 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를 우리 취약하면 반문 또는 뭐 정권 교체 네. 또는 뭐 예컨대 뭐 새로운 어떤 보수 네. 또는 뭐 정당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제일 뭐 높은 분이 지금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권 교체의 희망, 뭐 적폐청산, 뭐 여기에 더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우리가 이 투표를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다시 얘기하면 뭐 지금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문이냐, 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이 대연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지금 못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가 왔다 갔다 하고 쏠림 현상이 이제 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 네. 반전의 모멘텀이 이렇게 쉽게 나오기는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샤이 안철수표 관련 김희강 특보의 얘기 듣고 이제 김철근 대변인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여론조사에 지금 잡히지 않는 표가 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즉 그 말씀은 아무래도 진보 쪽이 좀 더 많이 반응을 한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그러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8%, 10%, 최근 조사 16%까지 지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한 20%, 문재인 후보가 한 42%,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조사가 있던데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를 계속 찍어주는, 응답을 해주는 그분들은 그럼 샤이 안철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네. 여론조사에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께서 확실하게 하나 꼭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 트렌드를 읽는데 가장 네. 효율적이다. 네.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금 뭐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분명한 트렌드는 현재 문재인 후보의 뭐 40%대 안정적인 지지율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5%까지 갔다가 지금 한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8%에서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는 트렌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는 상황에서 그다음 전략도 수립하시고 하시는 네.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김철근 대변인님 안철수 후보의 역전 말로 없는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저 얼굴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우선 그 방금 조사 그 수치 말씀한 기관은 저희가 고발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유독 민주당의 입맛에 딱 맞게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 기관입니다. 제가 회사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요. 우선 광범위한 문재인 포비아, 문재인 공포증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감도도 있지만 비호감이 훨씬 높아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네.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부분이 투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진영 대 진영으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여당은 무조건 반대. 여당이 제기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 이런 진보 대 보수 또는 친문과 친박의 적대적인 이 공생관계의 정치판을 끝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이 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이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의 계파 이익 또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당파 이익에 따라서 계속 싸움만 하고 네. 결국 거기에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국민입니다. 손해는 국민이 보는데 국민들이 5월 9일 날 네. 그리고 그 전에 사전투표에서도 네. 이번에는 눈 똑바로 뜨고 네. 싸움판을 끝내는 이런 정치 후보를 네. 저는 찍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100% 반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언론들이 보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로 만들었죠. 앞서 저희가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게 안철수 후보의 역전 가능성,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문재인 후보의 45% 매직 넘버 득표 가능성,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심상정 후보의 10% 득표 대약진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해볼 얘기가요. 홍준표 후보의 2위 탈환인데,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개인적으로 짚어볼 게 탈환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했던 적이 없죠. 그렇다면 2위 등극이 맞죠. 왜냐하면 탈환은 2위를 차지했다가 3위로 내려가서 다시 2위 자리에 올라섰을 때 탈환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2위 등극, 굳이 말한다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요, 최근 여론조사 약진으로 자신감이 붙었다고 언론들이 보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가장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이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자체 분석으로서는 오늘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열흘만 있으면 판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집니다. 며칠 지나면 여론조사기관 한두 군데 이번에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는 윤수석 부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저 얘기 들었을 때요. 저 연설문 원고를 대체 누가 써줬을까 보세요.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 홍준표밖에 안 보이더라. 또 안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오니까 홍준표만 반겨주더라. 뭔가 재미있게 이름을 성을 따와서 잘 만들었다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짓궂게 여쭤본 거고,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저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이 캠프 내에서는 어떤 근거로 저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저 워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저 부분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시중에서 아하. 그걸 아마 캐치해서 사용하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네. 연설문 잘 저희 캠프들 말씀 잘 안 듣고요, 그냥 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사실은 저 자신감이란 것은 이제 객관적인 지표도 지표지만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한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여론조사 기관에 약간 좀 편향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라는 수치가 약 20%를 넘습니다. 그리고 부동층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 골든 크로스의 대상이 이제 안철수 후보님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발표가 오늘 17%대는 16%, 안 후보님은 20% 이렇게 아마 한두 기관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시차를 감안하면 이미 지금 안 후보님하고의 골든크로스는 넘어섰다. 다음은 이제 문 후보님의 대상이 문 후보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추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홍준표 후보님이 급격한 그 상승 모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 후보님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 날짜가 29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일 열흘 후면은 그 열흘 후로 어제가 딱 잡으시면은 열흘이었죠. 어제 시점으로 딱 열흘이었죠. 예, 열흘이면 뒤집어진다 그 얘기였나요? 투표 개표일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열흘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윤수석 부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가장 기분이 안 좋을 캠프는 일단 안철수 후보 캠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들은 지금 이 안철수 후보 캠프가 싫든 좋든 간에 2위 등극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 그 자유한국당을 선택한다는 게 책임 정치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홍찍문입니다. 홍준표 풀어주시죠. 찍으면 결국은 문재인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문재인 공포증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책임 있는 세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열어가는 그 세력 중에 네. 어떤 세력이 국민 통합을 해서 네. 미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뽑게 된다면 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물론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 그 누구도 다 집권,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잖아요. 그렇죠. 과언이 아닌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실제 득표율을 얻느냐가 대선 이후에 전국에, 즉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파급력이 미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당연히 당선을 이제 목표로 하고 뛰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탄핵에 대한 책임, 또 그동안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이 밑바닥에서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와 진보 차이가 거의 이제 몇 퍼센트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보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 출발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해 왔는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율 자체는 이제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 텐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15%도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마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15% 이상 가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만 넘는다면 앞으로 야당의 주도권은 충분히 자신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특히 또 바른정당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일단 우선한다라면 지금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야권 두 후보 중에 누구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강한 또 반대 야당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책 입지는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야당의 어떤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돼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럴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과연 의미 있는 지지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이 관건이에요, 사실은. 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워낙 박정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도 있고 하니까 오르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2천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과연 유의미한 지지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의 선거 유세 코스는 경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호남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부선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권 쪽에서 과연 이제 저런 메시지 자체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 또 사람들이 귀를 열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아직까지 본인이 그 당내에서 친박을 확실히 청산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도 두지 않고, 네. 본인이 이야기하면 석방시키겠다, 사면시키겠다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 즉 이 대선이 있게 한 거에 대한 원상 회복을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도권 민심이 좌우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재차 말씀드린다마는 지금 나온 후보들 모두 당선, 집권이 목표인 그런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김 교수님,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는지도 이제 관심이겠습니다만, 그 득표율이 어느 정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사실은 저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없다. 아하. 기울어진 적이 없다. 예. 무슨 얘기냐면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탄핵 정국 때문에 네. 보수 세력들이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일정 부분 잠복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반문의 어떤 지형으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네. 반기문, 황교안 이런 식으로 옮겨가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능성이었거든요. 당선 가능성.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옅어지면서 그럼 원래 지지했던 정당으로 돌아가자. 뭐 이게 지금 다시 홍 후보에게 지금 오는 그런 부분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 더 증가할 것이냐. 네. 저는 여기가 이미 다 이제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다 반영된 부분이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부분들 아직 이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 정리 못했던 거, 네. 뭐 이런 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홍 후보가 보여줬던 어떤 행태들, 네. 논란들, 네. 이거 사실은 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으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가 이제 네. 관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1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어간다고 한다면 당의 주도력은 나중에 지더라도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20%가 넘어가면 뭐 지더라도 네. 뭐 하나의 야권 제일 야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떤 사면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거론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환경을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김철근 대변인께 관련 내용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새로운 여론조사가 내일 발표될 것 같아요. 만약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보이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일, 5월 3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새롭게 조사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갑니다. 만약 내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 캠프의 플랜 B는 있을까요? 여론조사 격차로 플랜 B가 있고 C가 있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지금 수치에 대해서 네.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15% 내외 홍준표 후보의 그 득표율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그거에 뭐 동의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형국이라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본인의 득표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막말, 김수로 왕릉에 가서 제가 말을 옮기기가 좀 곤란할 네네. 정도의 말을 하고요. 네네. 이런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비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른바 이 선거, 대통령 선거 전국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고, 네.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고, 네.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는 10년간 장기 저성장 국면인데, 이런 경제를 어떻게 좀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될 건가? 네. 그다음 청년들의 꿈을 어떻게 좀 보장할 건가? 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딱 나오시면 거의 토론회가 개그화됩니다. 개그화. 물론 그런 재미를 주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네. 그 활동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희강 특보께 홍준표 후보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려본 다음에 마저 다 듣고 네. 반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 특보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짧게 문답식으로 해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잘 이해를 했다면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탄핵 반대 세력을 이제 적폐 세력으로 보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요,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상당히 이 여론이나 언론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분석이 나왔을 때 그때 문재인 후보의 이 정부 구성 그건 어떻게 될지 좀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없습니까? 연대는? 제가 정부 구성까지 관여할 위치에 있질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얘기들 중심으로 잠깐 제가 그러시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의외로 우리 그 수석 부대변인님께서 별다른 아까 코멘트를 안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께서 홍을 찍으면 문이 된다. 그리고 또 홍 후보가 홍준표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문 후보에. 이런 말씀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좀 모독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이 30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당원분들이 어떻게 적폐 세력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할, 정치권이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분들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문재인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그 발언은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제 문제, 정책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문제를 해서 토론을 하고요. 정책 문제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정책은 빠져 있고 논쟁만이 그냥 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 많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가계부채, 이 3대 중병에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동안에 70년대 후반에 영국의 대처리즘, 80년대 초반에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레이건노믹스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바람, 이 세 가지의 경제 주체 중에 정부는 빠지라 이겁니다. 오로지 가계와 기업, 기업의 특수성.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고소득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론이 30년 동안 정리해볼까요? 네, 돼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번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왜 네. 30년 동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나누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나 홍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정부의 역할을 아직도 그냥 축소하고 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네. 이번 5월 9일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자꾸 정쟁으로만 흐르면서 네. 구도화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정쟁만 남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윤 대변인님께서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양해를 해주시면 네. 일단 김희강 특보가 김철근 대변인을 직접 겨냥해서 사과라는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 말씀을 좀 들어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의 반론을 직접 진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네. 아니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그런데 국민들하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김희강 특보가 근데 네. 우리 김희강 특보도 그렇고 민주당 분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 본인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세력권을 얘기를 하고 나는 딱 찍어서 홍준표 후보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뭐 사과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네, 네. 저는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됐나요? 네, 말씀하시죠. 네네. 당사자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시죠. 사실은 저 막말 이렇게 이것도 어떤 의미가 분명치는 않은데 막말이라는 것은 표현의 뭐 단순성이라든가 강도 이것보다는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더 막말을 규정짓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부분은 글쎄 뭐 어느 게 막말인지 한번 저는 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생각하고요. 막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막말로 들리셨다면 그 막말보다는 사실 거짓말이 더 큰 국민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 관련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물론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과를 어느 정도 드려야 이 부분을 국민 용서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표시문으로 나올 것이고 정치권 자체에서 용서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이것을 정략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이 사실 뭐 안보장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 상황 자체가
홍준표 후보의 정책에 대한 국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이 한국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이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 그 홍준표 주식은 팔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네. 자, 이 의원님께는 그 질문 드려볼까요? 앞서 이제 저희가 막판 대선의 관전 포인트 한 4가지 정도 짚어봤습니다만,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 이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없을까 할 텐데 아마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 후보를 이제 지역적입니다. 지역적으로 출신 후보를 내지 못한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에도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인구 구성으로 볼 때도 사실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이 선거의 징크스가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왔습니다. 네. 그만큼 충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거기서 뭐 우위를 점유하는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점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종시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좌우할 거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시 때문에 충청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 지금 사실 충청권은 어느 한 곳으로만 이렇게 확 쏠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일단 그 문재인 지금 이제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 상당히 네. 이런 부분 좀 비등비등한 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네네. 이제 충청권에서 아무래도 이제 안희정, 반기문 이 두 분의 후보들이 사실 이제 좀 이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또 이제 보상심도 좀 좌우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각 후보 진영이 정말 충청 지역으로 좀 집결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TK와 충청 이 이제 두 개를 이기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충청권이 가진 정책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충청권이 어떤 이번 대선에 중요한 또 중심에 있고 네. 어떤 판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볼까요? 충청 표심 이제 지금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고 작은 선거에서 충청 표심은 정말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속설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충청 표심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도 일방적인 목표는 없어졌다. 아하. 그러니까 예컨대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호남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에게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변동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긴 국민의당의 어떤 텃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35% 내외의 어떤 안철수 후보의 표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TK 지역, 충청 지역 모든 지역이 일종의 어떤 큰 화두로 큰 프레임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각 지역이 각축하는 양상으로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 관계상 새 캠프의 앞으로 아흘에 남은 전략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재인 후보 측의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아흘에 남은 전략을요? 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지금이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런 본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의 모든 귀를 열고 정책을 함께 가다듬고 집권 준비를 해갈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정확한 정책과 저희들의 정확한 집권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국민 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려본다면 물론 대선은 전국의 하나의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구가 없겠습니다만 굳이 꼽자면 앞으로 총력을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울이는 지역이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네, 사실 지금 문 후보께서는 가장 욕심을 내시는 부분은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네네. 근데 지금 TK에서도 이제 저희가 1위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TK 지역이 좀 홍 후보의 약진 이런 게 좀 있어서 TK 지역을 좀 저희가 좀 더 공을 들이고 TK 대구 경북인가요? 대구 경북을 말씀드리는 대구 경북 겁니다. TK, 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으로부터 네. 그래서 정말 통합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네. 정말 국정개혁의 동력을 국민들께서 위임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최고의 네. 저희가 결정을 받는 그런 권한임의 네.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전 홈런을 꿈꾸는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안철수 후보가 늘상 말씀해
보듯이요.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에 뭐 40석 뭐 이런 말씀에 대탕평 국민 통합 정부로 국민들의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들은 바닥 민심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전국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이 강하다고 보고 그 열망을 안철수 후보가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TV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솔직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제시한 그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바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뉴스톡보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 각 캠프의 전략도 들어봤고 또 상대방에 대한 또 검증도 해봤습니다만 이제 대선이 아흘에 남았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후보를 검증할 시간도 열흘이 채 안 남았다는 얘기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뉴스톡보에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MBN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MBN 뉴스톡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